이 붕어빵 당장 어디서 샀는지 알아내. 1분이라도 늦으면 니놈들 전부 해고야. 대한민국 철강업계를 주름잡는 태성강철의 박태성 회장. 용광로보다 뜨거운 카리스마로 불리던 그가 점심시간 로비에서 여비서들이 나눠 먹던 단돈 3,000원짜리 붕어빵 봉투를 낚아채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비서들은 영문도 모른 채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떨어뜨렸고 바닥에 뒹구는 붕어빵을 내려다보는 박 회장의 눈은 미친 사람처럼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계약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던 그가 고작 식어 빠진 붕어빵 한 마리를 집어들고는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회장은 붕어빵을 든 채 그대로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행원들이 당황해 달려왔지만 그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듯 붕어빵만 가슴에 꼭 품을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회장을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린 붕어빵의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은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고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태성강철의 회장실, 박태성은 창밖의 마천루를 보며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거대한 철강 제국을 일군 그의 뒤편엔 언제나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철강왕이라 부르며 우러러봤지만 그의 가슴 속엔 35년째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2004년의 겨울이었습니다. 당시 박태성은 이름 없는 공단의 작은 철공소였지만 최고의 엔지니어였습니다. 또한 그에겐 세상에서 가장 선한 눈을 가진 아내, 수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칸방에 살면서도 행복했습니다. 태성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면 수님은 언손을 녹여가며 그를 위한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냈습니다. 여보, 나중에 내가 큰 공장 사장이 되면 당신한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만 먹여줄게. 태성의 말에 수님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지금도 충분해요. 당신이랑 우리 뱃속에 별이만 있으면 돼요. 태성은 아내를 위해 무언가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철강 기술자였던 그는 퇴근 후 몰래 공장에 남아 쇳물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형틀을 깎았습니다. 바로 붕어빵 틀이었습니다. 그 틀의 등지느러미 쪽에는 아내의 이름인 순을 상징하는 작은 꽃무늬 각인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 보물이야. 나중에 우리 은퇴하면 이걸로 장사나 하면서 삽시다. 태성이 건넨 멋진 붕어빵 틀을 보며 수님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연인의 가장 뜨거운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망이라는 괴물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태성의 기술력을 눈여겨본 재력가의 딸이자 사업가였던 미니가 그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박태성 씨, 당신 실력이면 이런 밑바닥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야. 나랑 손잡으면 대한민국 철강업계를 당신 발밑에 두게 해줄게. 미니는 매혹적이었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성의 야망을 자극했습니다. 당신 앞날을 봐. 저 시골뜨기 여자랑 살면서 평생 기름때 묻히고 살 거야? 저 여자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니까. 미니의 가스라이팅은 집요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하던 태성도 점차 흔들렸습니다. 화려한 외제차, 값비싼 수트, 그리고 권력의 맛. 태성은 점점 수님이 차려준 소박한 밥상이 지겹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선한 웃음은 무능함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운명의 그날 밤이 왔습니다. 밖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뱃속의 아이가 곧 나올 듯 만삭이 된 몸으로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태성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헤어지자. 내가 있으면 내가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수님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우리 별이가 곧 태어나요. 태성은 수님의 애원을 외면하며 그녀의 짐가방을 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돈은 줄 만큼 줄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수님은 차가운 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챙길 수 있었던 것은 태성이 만들어준 수제 붕어빵 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것만은 가져갈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약속만은 가져갈게요. 수님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미니가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태성은 미니의 자본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회사는 무섭게 성장했고 그는 원하던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딱 한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미니의 본색이 드러난 것은 태성이 핵심 기술 특허를 완성했을 때였습니다. 미니는 태성이 잠든 사이 서재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태성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인 일본 기업에 거액을 받고 팔아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의 보고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성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인생을 통째로 팔아넘기려 해? 태성은 미니를 무섭게 몰아세웠습니다. 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당신 아내를 버렸잖아. 나라고 당신을 안 버릴 것 같았어? 우리는 똑같은 괴물이야, 박태성. 태성은 미니를 단칼에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느라 자신의 심장이었던 아내와 자식을 스스로 도려낸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곧장 수님의 고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수님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동네 사람들은 수님이 만삭의 몸으로 혼자 나타났다가 며칠 만에 다시 떠났다고 했습니다. 수님아, 별아. 태성은 미친 듯이 전국을 뒤졌습니다. 전담팀을 꾸리고 수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듯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20년, 박태성은 대한민국 10대 재벌이 되었습니다. 태성강철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박태성은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저택에서도 그는 늘 추운 단칸방의 꿈을 꾸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눈물을 흘리며 붕어빵 틀을 안고 사라지던 아내의 뒷모습. 그는 매년 겨울이면 전국의 시장통을 돌아다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붕어빵 노점만 보이면 차를 세우고 붕어빵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그 꽃무늬 각인이 새겨진 붕어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 살아있기는 한 건가?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한 번만 기회를 줄 수는 없는 건가?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 자신의 회사 로비에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들고 있던 그 흔한 종이봉투 속에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과거의 파편이 고개를 내민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속도를 줄일까요? 수행비서의 조심스러운 물음에도 박태성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창밖, 비서들이 일러준 그 골목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빌딩 숲은 차갑고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마천루들이 그림자를 들이운 뒷골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허름하고 음침했습니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박태성은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몸을 밖으로 던졌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수천만 원짜리 코트를 뚫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코끝을 찌른 것은 매연 섞인 찬 공기 너머로 풍겨오는 아주 익숙하고도 비릿한 단내였습니다. 반죽이 익어가는 냄새, 팥소가 끓는 냄새. 20년 전 그가 아내를 위해 구워주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골목 끝 버려진 냉장고와 쓰레기 더미 옆에 낡은 리어카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천막이 덧대어져 있었지만 사나운 겨울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붕어빵 하나에 얼마니? 박태성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리어카 앞에서 분주히 손을 움직이던 한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되었을까 싶은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추위에 얼어터져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에 두른 낡은 털목도리는 올이 다 풀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갑자기 나타난 고급 수트 차림의 노신사를 보고 겁먹은 듯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아, 저 3개에 2,000원이에요. 지금 막 구운 게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기다리셔야 하는데. 소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태성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수님의 맑은 목소리가 겹쳐 들렸기 때문입니다. 소녀의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당황할 때 입술을 깨무는 습관까지.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의 핏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성의 시선은 곧 소녀의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리어카 뒤쪽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낡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박태성은 입을 벌렸지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휠체어 위의 여인은 5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은 무릎 위에 놓인 담요를 꽉 쥐고 있었고 퀭한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젊은 시절의 수님은 간대없고 모진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닳아버린 고목 같은 노파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콜록, 콜록. 여인이 발작하듯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소녀가 급히 달려가 여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조금만 참아. 금방 집에 가자. 응? 여인은 딸의 손길에도 반응하지 못한 채 흐릿한 눈으로 앞만 보았습니다. 그녀의 시력은 이미 거의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소녀는 다시 리어카로 돌아와 서둘러 판을 뒤집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좀 편찮으셔서 금방 구워드릴게요. 날씨가 너무 춥죠? 소녀는 빨갛게 얼어 터진 손으로 무거운 강철 판을 뒤집었습니다. 판이 돌아갈 때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태성은 홀린 듯 리어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그것을 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수천 번의 불길을 견뎌낸 붕어빵 틀. 검게 그을리고 여기저기 기름때가 눌러붙었지만 박태성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용광로 앞에서 밤을 새우며 깎았던 그 무거운 강철 틀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틀의 가장자리를 만졌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가락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틀의 등지느러미 쪽 아주 미세하게 새겨진 작은 꽃무늬 각인. 그리고 그 옆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자. 순. 그것은 박태성이 아내 수님에게 바쳤던 맹세이자 자신의 영혼을 새겨 넣었던 증표였습니다. 이 무거운 무쇠틀을 아내는 20년 동안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쫓겨나 산통을 견딜 때도 갓난아기를 안고 잘 곳을 찾아 헤맬 때도 눈먼 몸으로
시장 바닥을 전전할 때도 아내는 이 쇠덩어리를 보물처럼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이 남긴 유일한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을 테니까요. 너, 내 이름이 뭐냐? 박태성이 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박별인데요. 왜 그러세요? 별이. 박태성이 수님의 배를 문지르며 지어주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별아, 아빠가 너무 늦었지? 박태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붕어빵 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치익 소리를 내며 눈물이 증발했습니다. 별이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저씨,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아세요? 돈 안 주셔도 되니까 제발 그냥 가세요. 저희 엄마 놀라요. 별이는 박태성이 최근 이 골목 상인들을 괴롭히던 용역 깡패나 자릿세를 뜯으러 온 사람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날려 휠체어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세요. 이 틀은 절대 못 드려요. 이건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준 유일한 거라고요. 이거 없으면 엄마 죽는단 말이에요. 별이의 절규가 박태성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자신이 내버린 것은 아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유년, 아이의 꿈,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를 통째로 도려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수님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녀의 초점 없는 눈이 박태성이 서 있는 방향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코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태성 씨? 아주 미세하고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박태성에겐 벼락처럼 들렸습니다. 눈이 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그녀는 2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남자의 채취를, 그 남자의 숨소리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태성 씨, 오셨어요? 붕어빵. 다 익었는데. 식으면 안 되는데. 수님은 앙상한 손을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박태성은 그 손을 덥석 잡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야, 태성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왔어, 수님아. 박태성은 아내의 거친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천억 원대 자산가인 대기업 회장이 시장통 리어카 앞에서 넝마 같은 여인의 손을 잡고 개처럼 울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성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내의 차가운 손과 딸의 겁에 질린 눈빛, 그리고 20년 전 자신이 부어 만들었던 저 정직한 쇠틀만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은 마치 신성한 성물을 마주한 사제처럼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붕어빵 틀의 표면, 그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에 닿자 20년 전 용광로의 불꽃이 눈앞에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그가 막 틀의 손잡이를 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안 돼요. 건드리지 마세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소녀, 별이가 박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별이는 온몸을 벌벌 떨면서도 리어카를 등지고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경계심, 그리고 처절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돈 안 주셔도 돼요. 오늘 번 거 여기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가져가세요. 저희 엄마는 제발 괴롭히지 마세요. 별이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을 꺼내 박 회장 앞에 내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동전들이 짤랑거리며 굴러다녔지만 박 회장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소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포식자 앞에서 새끼를 지키려는 작은 짐승의 절규였습니다. 별아,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왜 엄마를 괴롭힌단 말이냐? 박 회장의 젖은 목소리에도 별이는 더욱 격렬하게 머리를 내저었습니다. 다 알아요.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상가 번영회에서 보냈죠? 아님 건물주 아저씨가 보냈나요? 우리 보고 지저분하다고, 이 골목 수준 떨어진다고, 당장 나가라고. 안 나가면 리어카 부숴버린다고 했잖아요. 별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박태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대한민국 철강왕이라 불리며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핏줄은 강남의 한복판, 그 화려한 건물들의 그림자 속에서 자릿세를 걱정하고 깡패들의 위협에 떨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별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쪽 같은 사람들이 제일 나빠요. 비싼 차 타고 와서 불쌍한 척 연기하다가 결국엔 우리 엄마 휠체어 발로 차고 붕어빵 반죽통에 침 뱉고 가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눈이 안 보인다고, 말도 못한다고 그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예요? 별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20년 전 박태성이 내던졌던 그 성공이라는 미명하에 수님과 별이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상가 상인들은 지저분하다며 매일같이 욕설을 퍼붓고 근처 불량배들은 보호해주겠다며 별이가 하루 종일 손을 떨어가며 번 몇만 원을 빼앗아 갔습니다. 심지어 건물주는 리어카가 건물을 가린다며 펄펄 끓는 물을 바닥에 뿌려대기도 했습니다. 박 회장은 피눈물을 삼키며 별이를 불렀습니다. 별아, 내 딸 별아, 내 이름이 별이 맞지? 내가 내 아빠다. 세상이 멈춘 듯한 침묵이 골목을 감쌌습니다. 별이는 눈물을 흘리던 눈을 크게 뜨고 박 회장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싸늘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고요? 별이는 리어카 위에 놓인 그 무거운 강철 붕어빵 틀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 틀을 왜 목숨처럼 지켰는지 아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와도 이 틀만은 품에서 안 놓으셨어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빠는 아주 정직하고 멋진 기술자였다고. 이 틀은 아빠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마음을 쇳물로 녹여서 만들어준 보물이라고요. 별이는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이 틀이 우리 가족의 유일한 연결고리라고. 힘들어도 이 틀로 계속 빵을 굽고 있으면 아빠가 이 붕어빵 모양을 보고 언젠가 우리를 찾아낼 거라고요. 이 틀 없으면 우리 아빠 영영 못 찾는다고. 엄마는 눈이 멀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쇳덩이를 닦고 또 닦았어요. 별이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빠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나타났다고요? 이렇게 부자로 살면서 우리 엄마가 길거리에서 썩은 빵을 먹으며 나를 키울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추운 겨울에 연탄가스 마시고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당신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데? 박 회장은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아내가 눈먼 채로 이 틀을 닦았다는 대목에서 그의 심장은 이미 난도질당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쇳물을 부어 만든 그 정직한 틀은 아내에게 희망의 등불이었고 자신에겐 씻을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수님이 파르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별아, 아빠니? 수님의 목소리에 별이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엄마 아니야. 아빠 아니야. 이 아저씨 나쁜 사람이야.
우리 괴롭히러 온 사람이야. 하지만 순임은 별이의 손을 밀어내고 박 회장이 있는 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초점 없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성 씨, 그 냄새, 당신 땀 냄새, 기름 냄새, 기억나요? 나 죽기 전에 당신 한 번만 부르고 싶어서 이 붕어빵 안 멈췄어요. 순임은 허공을 더듬다 박태성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박 회장은 아내의 거칠고 마른 손을 자신의 얼굴에 대고 오열했습니다. 그래, 나야. 순임아,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당신이랑 별이를 버리고 지옥에 살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 회장의 통곡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수행 비서들과 경호원 수십 명이 그 광경을 보고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시장통 구석에서 거러지 같은 여인을 안고 우는 모습은 기괴할 만큼 슬펐습니다. 박 회장은 수행 비서장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광기 어린 분노와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서장, 똑똑히 들어라. 당장 구급차 불러. 국내 최고 의료진 소집하고 내 아내와 딸을 VVIP 병동으로 옮겨 먼지 하나 안 묻게 모셔라. 박 회장은 이어 골목 주변에 늘어선 낡은 상가들을 하나하나 노려보았습니다. 저기 이사장의 붕어빵 노점을 무시하며 침을 뱉던 상인들, 자릿세를 뜯어가며 별이의 뺨을 때렸던 불량배들, 그리고 방금 전까지 리어카를 치우라고 소리치던 건물주 관리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목, 이 근처 건물들 몽땅 다 사들여. 1시간 준다. 내 아내와 자식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놈들, 자기가 가졌던 그 알량한 권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다. 박 회장은 별이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별아, 아빠가 약속할게. 이제 내가 흘린 눈물만큼 저놈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다. 그리고 내 엄마가 지킨 이 붕어빵 틀, 이제 아빠가 황금으로 닦아줄게. 20년의 긴 잠을 깨우는 복수의 서막이자 쇳물보다 뜨거운 보상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남 테헤란로 뒷골목의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골목 초입에 위치한 골든빌딩의 건물주 김학수는 평소와 달리 기분이 아주 고약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웬 노신사 하나가 나타나 붕어빵 거지들과 심파극을 찍더니 그 지저분한 리어카와 휠체어를 통째로 싣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에이, 재수 없으려니까 별일을 다 보겠네. 자릿세도 못 받은 게 한두 달도 아닌데 인사도 없이 야반도주를 해? 김학수는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를 빼내며 상가 번영회장인 대박횟집 주인과 낄낄거렸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쇼. 그 흉측한 화상 노파랑 계집애 사라지니까 골목이 다 화나네. 오늘 점심엔 권리금 더 올려서 새 세입자나 드립시다. 그들이 비열한 웃음을 나누며 담배 연기를 내뿜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앙, 쿠르릉. 골목 입구에서부터 거대한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웅장한 엔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학수와 상인들이 고개를 돌린 순간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광택을 내뿜는 검은색 마이바흐와 벤츠 S클래스 수십 대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을 지어 골목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제국의 군대가 진격하는 듯한 압도적인 위용이었습니다. 차 문들이 일제히 열리고 귀에 이니어를 꽂은 검은 수트 차림의 경호원 100여 명이
마치 자를 잰 듯 일사불란하게 내려 골목 양쪽을 에워쌌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시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뭐야? 국빈이라도 온 거야? 삼성가 회장님이라도 뜨신 거야? 상인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뒤로 물러날 때 대열의 중심에 있던 마이바흐의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그 노신사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울먹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맞춤 정장과 코트를 걸친 박태성 회장은 그 존재만으로 골목 전체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서슬퍼런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곁에는 세련된 코트를 입은 별이가 서 있었습니다. 비록 눈가는 부어 있었지만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을 거친 그녀는 누가 봐도 고귀한 대기업의 영예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 그 붕어빵 계집애 아냐? 상가 번영 회장이 얼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자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박 회장은 별이와 아내가 장사하던 그 리어카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김학수를 지목했습니다. 자네가 이 건물주 김학수인가? 김학수는 본능적으로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 눈빛은 사람을 죽여본 사람의 눈, 아니 세상을 쥐고 흔드는 자의 눈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만 혹시 무슨 결례라도. 박 회장은 대답 대신 비서실장이 건네준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김학수의 가슴에 던졌습니다. 오늘 아침 80으로 이 골목의 건물 12채 그리고 자네가 가진 골든빌딩까지 포함해 모든 소유권이 태성강철로 이전되었네. 등기 확인해 보게. 김학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내 건물을 왜 당신 맘대로. 자네 주거래 은행의 부채 상환 독촉장도 함께 들어있을 걸세. 자네 회사가 부도 위기더군. 내가 자네 빚을 전부 갚아주는 조건으로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압류하고 건물을 강제 매입했지. 이제 자네는 이 건물의 주인이 아니라 내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노숙자일 뿐이야. 박 회장은 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김학수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내 딸에게 자릿세를 내놓으라고 뺨을 때리고 내 아내의 휠체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지. 내 건물에서 내 가족을 모욕한 대가는 자네 인생 전부로도 모자라겠지만 일단 시작은 이 건물에서 당장 나가는 것부터 하세. 김학수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끝난 듯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몰라 뵀습니다. 저 아가씨. 아니, 공주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 회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주님? 자네 입에서 나오기엔 과분한 단어군. 비서실장, 이자를 포함해 어제 내 가족을 괴롭혔던 상가 번영의 소속 상인들 전부 리스트 뽑았나? 네, 회장님. 총 18명입니다. 박 회장은 상가 번영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들 가게 오늘부로 전부 임대계약 해지일세. 명도 소송 해보게. 태성강철 법무팀 200명이 자네들 인생을 법정에서 말려 죽여줄 테니까. 그리고 자네들이 그동안 내 딸에게 뜯어간 자릿세, 공갈 협박죄로 형사고소도 진행될 거네. 오늘 안에 짐 싸서 나가지 않으면 포클레인을 동원해서라도 가게를 밀어버릴 생각이야. 골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상인들이 박 회장의 구두 앞까지 기어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눈에는 자비란 없었습니다.
내 아내는 25년을 눈먼 채로 이 추운 길바닥에서 당신들의 침방울과 욕설을 견뎠어. 당신들이 흘릴 눈물은 내 아내가 흘린 피눈물의 10,000분의 1도 안 돼. 그때 별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혔던 상인들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들, 제가 붕어빵 팔 때마다 그랬죠? 가난은 죄라고. 냄새나는 것들은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제 아빠가 주신 힘으로 제가 그 말 돌려드릴게요. 부도덕한 건 죄예요. 양심 없는 것들은 우리 아빠 골목에 있을 자격 없어요. 당장 나가주세요. 별이의 단호한 선언에 상인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푼돈을 구걸하던 붕어빵 계집애가 하룻밤 사이에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흔드는 철강 제국의 왕녀로 귀환한 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별이의 손을 잡고 마이바흐로 향했습니다. 그는 차에 타기 전 경호팀장에게 나직하지만 무거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골목 한가운데에 가장 화려하고 따뜻한 갤러리를 지어라. 그리고 그 갤러리 정중앙에는 내 아내가 20년을 지킨 그 붕어빵 틀을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전시해라. 이 골목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그 틀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 거다. 수십 대의 검은 차들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 남겨진 상인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의 복수는 그들의 가게도 끝까지 추적해 단 한 줄기의 희망도 남기지 않을 만큼 철저하고 잔인할 예정이었으니까요. 동시에 세계 최고의 VVIP 병동에서는 20년 만에 따뜻한 침대에 누운 수님이 깨끗한 시트의 촉감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더 이상 손을 떨지 않아도 되는 딸 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용광로를 지나온 가족에게 마침내 황금빛 안식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집결한 VVIP 병동의 공기는 적막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전 세계에 단 3대뿐이라는 특수 레이저 수술 장비가 아내 수님의 눈을 가리고 있던 20년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가동되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은 수술실 밖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수조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거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내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비참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주치의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기적입니다. 신경이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대를 풀면 다시 세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다리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딸 별이가 엄마의 마른 손을 꼭 잡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수님의 눈을 덮고 있던 하얀 거즈와 안대를 걷어냈습니다. 여보, 박 회장의 부름에 수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20년 동안 닫혀있던 커튼이 열리듯 그녀의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엔 초점이 없던 눈동자가 서서히 빛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앞에 서 있는 백발의 노신사에게 머물렀습니다. 박태성은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려한 병실 바닥이 그의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수님아, 나 보여, 여보. 내가 당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박태성이야. 죽일 놈이야, 내가. 수님은 아무 말 없이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습관처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이제는 깨끗하게 닦인 그 낡은 붕어빵 틀을 더듬어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갈라지고 쉰 목소리로 첫마디를 뗐습니다. 여보, 붕어빵 식으면 안 되는데. 우리 태성 씨,
붕어빵 좋아하는데. 당신 주려고 20년을 불을 안 껐는데. 그 한마디에 박 회장의 심장은 용광로 속에 처박힌 듯 타들어갔습니다. 아내를 지탱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돌아오면 식지 않은 빵을 먹여주고 싶다는 그 지독하리만큼 순수하고 멍청한 사랑이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차갑게 버렸던 그 사랑이 역설적으로 아내를 그 모진 세월 속에서 살아남게 한 유일한 산소였던 것입니다. 박 회장은 아내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마음도 모르고 내가 그 가짜 독사 같은 년한테 눈이 멀어서 내 심장을 내가 도려냈어. 다시는 당신 손 놓지 않을게. 옆에 서 있던 별이도 엄마와 아빠를 한꺼번에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붕어빵을 굽던 그 차가운 무쇠 틀은 이제 눈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과거 박 회장을 유혹해 수님을 내쫓았던 첩 민희의 종말은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태성강철 법무팀의 집요한 추적으로 과거의 모든 사기와 횡령죄가 들통나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녀가 그토록 비웃었던 시장통 인생보다 더 비참한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본 뉴스는 박태성 회장이 전 재산의 절반을 시각장애인과 빈곤 아동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순별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성강철 본사 1층 로비. 이곳에는 방문객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는 기이한 전시물이 하나 있습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예술 작품들 사이에 낡고 시커먼 붕어빵 리어카 한 대가 위풍당당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 리어카는 순금으로 도금된 것도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내 수님이 20년 동안 강남 뒷골목을 지켰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리어카 위에 놓인 붕어빵 틀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로비에 들러 비단 손수건으로 그 쇠틀을 직접 닦습니다. 비서들이 대신하겠다고 해도 그는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틀이 나를 살렸어. 내 아내의 눈물이 여기 새겨져 있고 내 딸의 고통이 여기 묻어 있지. 이걸 잊는 순간 나는 다시 괴물이 될 걸세. 이제 수님은 시력을 완벽히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화려한 사모님 옷 대신 편안한 앞치마를 두르고 로비의 리어카 앞에 섭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직접 구운 붕어빵을 나눠줍니다. 오늘 건 더 맛있게 익었네요. 식기 전에 드세요. 수님이 웃으며 건네는 붕어빵에는 여전히 작은 꽃무늬 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 붕어빵을 받아든 직원들은 압니다. 이것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철을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녹여 만든 기적의 증표라는 것을요. 박 회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마천루를 보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25년 전 그가 쫓았던 신기루 같은 야망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와 당당한 경영 후계자로 성장 중인 딸 별이가 있습니다. 용광로보다 뜨거웠던 복수의 끝에서 박태성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장 단단한 철을 녹이는 것은 수천 도의 불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향한 정직한 눈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태성강철의 본사 로비에는 오늘도 달콤하고 고소한 붕어빵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다시는 식지 않을, 영원히 따뜻할 사랑의 향기가.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들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이 세상의 모든 정직한 사랑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